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두바이발 금융 불안으로 유럽 증시는 7년 만에 최대폭인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가늠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혼인빙자 가늠죄 조항은 제정 56년 만에 역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노동계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럽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두바이발 금융위기 때문이었는데 7개월 만에 최대폭인 3%대 급락세를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보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유럽 마감부터 한번 챙겨보죠. 얼마나 많이 빠졌고 두바이발 충격이라는 것이 어떤 여파까지 미쳤는지 말이죠. 네, 일단 어제 유럽 증시에서도 일단 두바이발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는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큰 게 두바이 하면 이제 다들 아시죠. 두바이 그 팜 아일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알 아랍버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바이가 이제 경제 성장을 워낙 좀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많은 그 건설업체를 좀 건설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은 그 향유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거기 그 두바이 쪽 관련됐던 그 두바이 월드라는 그런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두바이가 그 자금을 오일 달러를 가지고 이제 크게 좀 많이 이렇게 그 성장성을 좀 이어가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실물자산 가치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쪽에 대한 그 채권단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지금 이제 발생됐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그 전전일 같은 경우는 그 선언만 일단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하다 보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게 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이 이제 확정되면서 이제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금 회수가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한 은행권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한 80% 정도 됩니다. HSBC라든지 바클레이즈 같은 그 유럽 대형 은행들이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유럽 증시가 큰 폭의 한 3%대 이상의 그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이렇게 3%대 이상의 조정을 받는 좀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좀 이어갔던 게 좀 어제 좀 약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장도 어제 이 두바이발 충격 때문에 당장 건설주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이고 은행주도 동시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유럽 쪽도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장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쉬긴 했지만 마치 두바이 악재를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한 템포 쉬어가는 어쩌면 참 뉴욕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는 휴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한 주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다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우 차트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가 좀 이렇게 좀 휴장이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유럽도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 예전에 베어스턴스가 한번 좀 이렇게 몰락할 때 그런 패턴을 어제 두바이 월드가 좀 이어갔었는데요. 어제 아마 큰 폭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만선까지 아마 위협받을 만큼 큰 폭의 익스포저였기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지 좀 일단 좀 궁금하게 좀 되는데요. 네. 일단 한 주간 이어간 걸 보면 이제 이번 주 한 주는 지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가 따로, 미국 증시가 따로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같은 거 좀 적었고요. 네.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의 유통기업들의 이제 실적 같은 거,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맞아가지고 이제 소비 지표들, 그 다음에 그 주택 지표들, 좀 발표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이 발표됐던 지표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이렇게 호전적으로 좀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우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간 계속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만선을 회복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뭐 투자자의 매수 자금 자체가 좀 크게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는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예. 거래량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감소하면서 그리고 또 연말 그리고 추수감사절 시즌 맞춰가지고 좀 거래량을 그렇게 좀 많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요.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좀 꾸준하게 상승폭에서 좀 일단 상승 하단을 계속 이렇게 열어주고 있었던 모습이 좀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매물대와 그런 매도자들에 대한 그런 매도자들에 대한 매물대보다는 오히려 저게 매수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모습이 좀 이제 차트에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제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
그 다우지수 차트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그대로 지금 이제 유지하고 하면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네. 흐름을 좀 좋게 이어갔던 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이렇게 다우지수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던 게 제일 컸던 게 아무래도 보면 그 주택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표들의 굉장히 좀 큰 상승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런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안정세로 나타나면서 특별하게 악재가 될 만한 지표가 없었다는 게, 그런 소식이 없었다는 게 아마 다우지수를 좀 이렇게 탱탱하게 유지했던 하나의 그 비결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오늘 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좀 쉬긴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버텨왔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한 템포 쉬었지만 드디어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을 맞게 되죠. 많이들 회자가 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인데, 이제 미국 소매업체들의 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거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커요. 소비하고 네, 역시나 맞습니다. 맞물린 기대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그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많이 찾아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뭐 특별하게 일단 모멘텀 될 건,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 그리고 뭐 장기 저금리 정책 같은 경우 나올 만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찾아가는 게 이제 연말 되지 않았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도 연말 쇼핑 시즌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이게 추수감사절 뒷날인 27일부터 약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제 국내외 뭐 그 유명한 정권 분석사들이나 그런 분들, 정권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이제 국내외 정시 전문가들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소비 추이가 이제 향후 정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7일 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연말 특수를 겨냥해서 재고를 상당 부분 굉장히 좀 많이 축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대형 그 소매 판매 업체인 월마트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40% 정도 일단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소비가 70년대 이후로 최악이었던 점을 이제 감안하면 이제 올해는 소비가 조금만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아마 그 증가율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일단 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지난해보다 소비가 한 1% 정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전국 미국 소매협회에서 일단은 발표가 지금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기업 부도율이나 실업률이 이제 내년에 고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게 일단은 이렇게 시장에서 좀 약간 중론으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반면에 일단은 뭐 낙관론과 긍정론이 굉장히 좀 많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게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 전망인데요. 일단은 일단 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일단 좀 이렇게 부정론자들의 이제 특징은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게 소비라든가 소득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편은 아니다. 네. 반짝 소비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은 2010년, 그다음에 2011년까지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바닥을 치고 간 상태에서는 그나마 소비도 반짝일 수가 있다라고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정시 긍정론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는 이렇게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거고 경기 회복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개인 소득이라든지 개인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폭의 예상폭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하게 회복을 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좀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전망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은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를 닥쳐봐야,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이 키를 쥐고 있겠죠. 산타크루즈가 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냥 스크루지 영감이 될는지, 그것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 해서 소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전망치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엇갈린다, 뭐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 어떤 미국 시장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소비 지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발표됐던 게 일단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많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이제 이론치를 한번 따져봤을 때는 일단 뭐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개인 소비, 어제 같은 경우 개인 소비 같은 걸 발표했는데요. 네. 소매 판매는 이번 주 초에 이제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 이번 주 초에 발표될 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어제 개인 소비도 이제 같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뭐 소매 판매라든지 개인 소비의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두 개가 좀 밀접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나가는 게 개인 소매 판매인데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증가하는 게 이제 개인 소비입니다. 굉장히 두 개 좀 밀접하게 영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개인 소비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 1% 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 연말 시즌까지도 일단 뭐 소매 판매로는 그대로 좀 이어져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올 초에 굉장히 좀 이렇게 저점을 찍고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이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 향후에 좀 경기 회복이라는 게 좀 약간 더딜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개인 소비 같은 지표가 지금 이제 발표되는 걸로 보면은 아직은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가 사실은 지금 빨간 선과 막대 그래프가 함께 좀 섞여 있는 것인데 지금 빨간 선이 뭘 의미하는 것이고 막대 그래프가 뭘 정확히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회색 선이죠. 이제 막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으로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월간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개인 소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개인적인 아니면 그 인간적인 좀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월간으로 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오류가 굉장히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율로 많이 좀 따져보는데요. 붉은 선으로 보면 이제 연으로 따져보면요.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바닥끈을 짚고 나서 소매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개인 소득이 늘다 보니까 가처분 가처분 현금이 굉장히 좀 개인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경기 회복세 좀 이어간다고 좀 판단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들도 그대로 그 소매 판매와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소비 자체가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소매 판매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그거죠. 이제 실업률 어떡하냐. 네.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개인들의 소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이슈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트레이드 오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실업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또 뭐 그렇게 뭐 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게 네.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개인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향후에 조금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또 실업률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보면은 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을 봐도 점차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이제 실업률과 좀 반대되게 일단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그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일단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 보시면 이게 쉽게 말해서 파트타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 지급에 그런 부분 지급에도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고용의 질적으로 그렇게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화를 찾아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큰 안목으로 보시면 이제 실업률을 좀 많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 실업률도 이제 다시 나올 건데요. 네, 실업률이 나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실업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 실업률이 다시 이제 아마 평가가 되겠습니다. 월간 실업률이 나올 건데요. 일단 이게 올 11월 달까지 실업률을 봤을 때는 일단 10%대,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지금 이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망치가 지금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망치는 다시 또 두 자릿수로 계속 이렇게 지켜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실업률이 발표됐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지표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식배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에 대한 그런 게 좀 이슈가 적었는데요. 아마 다음 달 다음 주에 실업률이 발표될 때는 만약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릴 때는 아마 이게 시장이 좀 약간 충격도 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이제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또 들어온 소식들 보니까요. 지금 뭐 실업률이 10%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가 3분기에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은 또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소비 쪽도 한번 봤고 실업률로 대변이 되는 고용 지표 쪽도 한번 분석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죠. 바로 주택 부문인데요. 사실 주택 부문은 이번 주 거치면서 앞서서 뭐 지표 쪽이 다 무난하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 주택이 큰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뉴욕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아갔던 게 이제 주택 지표가 굉장히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아마 좀 이렇게 랠리를 좀 펼쳤는데요. 네. 주택이 좀 굉장히 좀 고맙게 나왔었죠.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는 또 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뭐 신규 주택 판매 호수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발표가 됐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 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체크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컸던 게 일단 정부 정책이 정책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제 혜택 영향이 굉장히 컸던데요. 이제 세제 혜택
뭐 영향적으로 신규라든지 아니면 중고주택 판매 호수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이제 주택 착공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건 사실이었는데요. 일단 추후에 정부가 이제 세제 혜택에 지원하는 이제 6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그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아니면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데요. 네. 이걸 또 그 개인 소득으로 또 아마 평가를 해보더라도 개인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고라든지 아니면 신규 주택에 대한 그 매수 건수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판단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 자체가 좀 안정을 주기 때문에 좀 살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용이 계속 나빠질 경우 쉽게 말해서 향후에 이제 개인들이 소득에 좀 이렇게 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경우에는 이런 신규 주택이라는 중고주택이 다시 또 시장의 매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 신규 주택이라는 주택 같은 이렇게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의 그 정책 효과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가지 않을까 그래야만 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뭐 다음 달에 또 발표될 때 주택 지표 발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아마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을 떠받들어 주는 데는 또 주택 지표가 이렇게 좋았던 데는 아직까지 일시적이나마 정부의 어떤 지원책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어떤 금융시장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책이라면 당연히 FRB의 저금리 정책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또 촉발하고 있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낳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금리 기조로 FRB가 당분간 기조적인 어떤 움직임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품 시장이 또 많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던 게 아무래도 상품주들이 상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자산 시장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커졌는데요. 일단은 그 상품 시장으로 대체되는 게 일단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금입니다. 금 그다음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컸던데요. 뭐 광산주들도 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좀 바뀌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게 모든 게 달러 가치에 아마 다 결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그 통화 발권의 지금 최고 가치였던 달러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좀 미국 시장 자체가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침체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N 달러 한 줄 같은 경우는 올해 뭐 80선까지 붕괴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러다 지금 저희 원 달러 한 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150원 선을 지금 이제 바닥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 일단 전문가들은 일단 1150선도 깰 수도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달러 가치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또 그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일단 최근에 보면 위안화도 이제 절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되면 달러 가치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화는 더 절상될 수 있겠고. 달러 가치가 트레이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달러 가치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할 때마다 금값이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좀 계속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각국 정부에서 보면 금을 단순하게 그 달러 가치에 대한 해지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본 본원 통화의 기축 통화로서도 많이 사용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 자체가 좀 많이 힘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기축 통화로서 IMF로 통해 가지고 그 금을 좀 매수를 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금값도 좀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감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품 시장은 2010년에도 계속 이렇게 랠리에 대한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뭐 예전에 2007년 이럴 때는 루저에 좀 이렇게 힘이 강했지만 2009년, 2010년은 계속 이렇게 위너의 힘을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시장 동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큰 그림에서는 또 고용 지표, 또 주택 지표, 소비 지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네, 일단은 이번 주도 이제 마감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좀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제 고용 지표들인데요. 일단 월요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월요일 날 11월 시카고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제조업 지수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큰 이슈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레드북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11월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 11월 건설 비용 지출이 발표되고요. 그다음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또 발표됩니다. 실제로 주택의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잠정으로 이제 나타내는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보형 보고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챌린저 해고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그 11월 ADP 취업자 변동수, 그다음에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소매 연세점 매출 지표가 이제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굉장히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가 실업률과 함께 일단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공장제 주문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고 뭐 역시나 주택 관련 지표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금요일날 발표가 되죠. 다음 주 11월 또 고용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전망은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일단 뉴욕은 휴장이 됐는데 말이죠. 자세한 오늘장 전망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 대리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두바이발 악재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많이 밀렸고 또 간밤에 열렸었던 유럽 증시도 크게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증시 두바이 국영투자회사 두바이 월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장후반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저희도 하락 반전했고 낙폭을 소폭 확대하며 마감했습니다. 2시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급증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초래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일 역시도 매수 주체와 주도주의 부재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변수는 전일 급락한 건설주와 은행주가 회복하느냐, 즉 두바이발 리스크 파장이 지속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일 건설주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급락했으며 은행 역시 두바이발 악재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 악화 우려, 중국 자본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 경계는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할 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월드에 이어 비슷한 성격의 악재가 이어지며 중동 국가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금일 건설주와 은행주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의 급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는지 오늘 움직임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프로그램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은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말 소비 결과는 외국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되고 그에 따른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6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소비 회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2월에는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자생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분 주도의 소비 지표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 연말의 소비 규모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기대치로 인한 서프라이즈 수준의 소비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프로그램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은, 이름을 붙이자면 블랙 프라이데이 2부 정도인데, 어쨌거나 미국 쪽의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켜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오늘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전일 1620선까지는 올라갔으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증가로 장막판 낙폭을 확대하면서 12포인트 하락한 159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직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630선을 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전일의 하락으로 오늘은 20일 이동평균선이 1590선이 지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1590선이 붕괴된다면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대응책을 찾는다면 아직까지는 환율 하락 수혜주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약세의 기조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낙 강세에 따른 환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하락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둬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볼 때도 유효하며 그중에서도 여행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내수주, 특히 CJ제일제당, 롯데쇼핑 등은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종플루로 인해 이에 비해 다소 주춤했던 여행주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달 급증했던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최근 들어 다시 잠잠해지고 있는 데다 환율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 종목 하나투어를 들 수 있고 모두투어 그리고 대한항공 등이 있는데 10월 이후 기간에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됐으며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하여 좋은 수급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두바이발 악재 또 프로그램 영향 때문에 1600포인트가 붕괴가 돼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일단 1590포인트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환율 하락 수혜주인 여행주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건설주, 은행주가 두바이발 충격으로 인해서 어제 급락했는 데 따른 오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만약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 어떤 그 여파가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건설주와 은행주 경기에 선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와 은행주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고 여기에 따른 일시적인 낙폭을 했기 때문에 접근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 같은 거를 좀 팔면서 이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은 많이 3%대 급락하면서 빠지긴 했지만 우리 장이 또 어제 1600포인트가 하회가 됐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긍정적인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오늘 그래도 종목 하나, 이런 종목 한번 보자라고 추천을 좀 받아보죠. 네, 오늘의 엣지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9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8월 말 신종플루 관련주로 76,000원 선, 76,000원 부근까지 급등한 이후 다소 조정 과정을 거친 후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실적이 생명과학 부분의 수익성 확대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6일 바이오 연료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이르면 2013년부터 제소가 시행될 것으로 여겨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디젤 생산 및 공급 업체 10여 개의 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품질의 우수성 및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고려할 때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매수가는 5일 지지선을 고려하여 75,000원, 목표가는 전고점인 76,000원으로 설정하고 손절가는 기간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66,000원 선으로 잡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장 전망은요.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에 있는 최용 대리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바이 정부가 최대 두바이의 국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두바이 월드 채무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간밤에 유럽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였었고요.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 우리 건설업계까지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이 86엔대까지 밀렸습니다. 14년 내 지금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일본 수출업체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요. 일본 재무상들은 지금 시장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제정 56년 만에 이 헌법이 사실상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생겼는데요. 성개방 풍조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이 되는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2 내지 4%대로 변동폭을 2배로 늘려잡았습니다. 변동 허용폭이 상대적으로 좁았을 때보다 어떤 효과를 하는는 기대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단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두바이발 악재부터 한번 짚어보자고요. 국내 건설업계들의 타격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먼저 두바이 정부가 국영투자회사인 두바이 월드의 빚을 못 갚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 채무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월드의 부채는 대략 2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바이의 상징인 인공섬 팜 아일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나킬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바이 통치자가 두바이 월드의 대주주였던 만큼 두바이 월드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바이 정부가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같은 얘기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편 두바이 월드가 일시적이나마 돈을 못 갚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건설 업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이미 2, 3년 전부터 침체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추가 진출이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기도 한데요. 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사 중 두바이에 진출한 업체는 삼성물산, 금호산업, 두산중공업, 반도건설, 성원건설, 신성건설 등인데요. 업계에선 이번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두바이 월드나 나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은 삼성물산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나킬사로부터 다리 건설 사업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만큼 공사 대금 상환이 미뤄지는 등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원건설이나 반도건설 등 다른 업체들의 경우 발주처가 다른 정부기관이어서 당장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해외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두바이 시장에 대한 징후가 좋지 않아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철수하거나 주력 시장을 아부다비 등으로 옮겼다면서 이번 사태로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두바이 월드와 나킬이 현지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기타 두바이 정부 발전공사 등에도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타격은 한 삼성물산 정도만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 벤치마크 모델로 두바이를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반성도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두바이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나라, 우리나라가 배우고 따라갈 곳으로 소개되곤 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두바이 모델을 칭찬했었습니다. 이번 모라토리엄 사태로 이 같은 주장도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됐는데요.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가운데 하나로 석유 자원이 풍부한 다른 곳과 달리 석유가 거의 나지 않아서 해외에서 돈을 들여와 개발 사업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아랍어로 작은 메뚜기라는 뜻의 두바이는 중동 벽지의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서 20년 만에 세계의 관광,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는데요. 문제는 석유 자원이 부족해 투자 자금을 해외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고 경제 개발 전략은 제조업에 대한 기반이 없이 부동산과 건설, 금융에만 의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각종 투자 자금의 집행이 미뤄지면서 두바이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두바이 월드는 빚을 못 갚겠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나 제조업 등 어느 한 분야에 다가기를 하는 전략보다는 금융과 제조업의 균형이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 같은 유럽의 강소국들은 이번 금융위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만큼 이들의 모델을 적절히 참고해 우리나라만의 발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룩셈부르크 같은 곳은 2008년에도 국민소득이 11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탄탄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제조업체에 집중하면서 금융을 키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은 IT 버블을 극복을 했지만 금융 부문의 성장에만 기대하다가 이번에 금융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한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임원은 국가도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표 선수를 이어받을 후보 선수를 키우고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바이처럼 특정 국가 모델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나라만의 자체 성공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장하중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역시나 그 제조업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한 바 있죠. 우리 경제 역시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조업 기반을 좀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그 또 다른 뭐 금융이라든가 수출도 좀 쌓아 올려야 좀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는 경제 구조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 외환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수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과 의미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밝히면서 달러와 약세가 엔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86.52엔을 기록해 지난 1995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화에서 엔화로 자금수가 크게 몰렸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축소와 수출 불량을 위해서는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달러화 약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어들게 하고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엔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매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업체들의 해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일본으로 자금이 흘려드는 캐리 트레이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엔 달러 환율이 달러당 80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엔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5엔 정도가 가면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화 강세 현상에 대비한 일본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뭐 마른 수건도 다시 짜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 일본 기업들은 긴축 체제에 돌입을 하게 했는데요. 비상 경영 체제를 운영해 경비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전략입니다. 엔고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출 대가로 받는 돈은 달러화로 받기 때문에 환전 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올해 엔고 추세로 어느 정도 대응 체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엔고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 업체들도 견디기는 힘들 상황입니다. 예.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달러당 1엔 상승 시 영업이익은 300억 엔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기업들은 마른 수건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한 대형 전자기기 업체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되 근무 시간만 채우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이 회사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최소 1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회사 경비가 드는 출장도 줄이고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출장 대신 전화회의나 화상회의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 보너스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서 일본의 회사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다시금 초점을 우리 국내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혼인 빙자 간음죄가 어제 헌재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네, 혼인 빙자 간음죄가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실제로는 별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을 구실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는 혼인 빙자 간음죄는 1953년 법 제정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 빙자 간음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혼인 빙자 간음죄는 헌재 위헌 판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2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성이 개방되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상이 방해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해 정숙한 부녀자를 속여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음란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부녀라는 문구가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여성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성에게 고전적인
정조관념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국가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현재는 우리 형법은 혼전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만큼 이성을 유혹하는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혼인을 하기 전에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중에 남성이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은 성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또 성적인 문제가 점차 관대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남성에게 소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을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에는 혼인 빙자 간음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여성이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남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데요. 혼인 빙자 간음죄가 이처럼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결혼을 빙자한 행위로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처벌받은 사람도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조금 그 변동폭 자체를 과거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늘려 잡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2 내지 4% 정도로 물가 안정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좀 안 다가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기존에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0.5%포인트의 오차 수준에서 1%포인트의 오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한국은행은 3년마다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 발표하는데 2007년부터 2009년에는 3%의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목표를 잡았던 것을 2010년부터 2012년에는 기준 3%의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로 넓혀 잡은 것입니다. 한은이 예전과 달리 물가 변동 허용 범위를 넓혀 잡은 것은 금융위기 이후 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목표 물가 상승 구간을 좁게 잡으면 금리 운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뛰면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억제해야 하는데요. 금융위기로 저금리 정책을 써야 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그 폭이 넓어야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은이 사실상 금리 운용폭을 넓히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물가목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현대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면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휴장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열렸었는데요. 두바이 관련 악재로 3%대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 밤에는 우리 장은 쉬게 되지만 미국 쪽에서는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대하는 그런 날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기 회복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 또 글로벌 증시에서 연말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쉬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 움직임 유럽도 바탕으로 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